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흐리긴 한데 빠르게 뭐 뮤지엄 공간이 어떻게 보이고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여기 썼던 책을 이렇게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 내용들을 다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너무 막 재미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약간 빠르게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마간산처럼 KTX 타고 신칸센 타고 저 도쿄에서 오사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기분으로 중간에 필요한 데는 가끔 내려서 구경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또 떠나는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보시면 그림 위주고요. 어려운 건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뮤지엄 공간도 바뀐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뮤지엄 1, 2, 0 아주 뮤지엄 같은 것도 있지만 뮤지엄이라는 게 요즘 뭐 뮤지엄 같지 않은 뮤지엄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뮤지엄처럼 해야 돼요. 어떤 백화점은 뮤지엄처럼 예술 작품처럼 미술 갤러리처럼 막 갖다 놓고 그거 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삐끼 상품으로 오게 한 다음에 다시 물건을 파는 뭐 그런 방식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뮤지엄도 다양하게 바뀐다. 우리가 옛날 TV 보던 시대에서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전화기 막 큰 거 벽돌폰 들고 있던 그리고 전화를 걸려면 막 읍내 가서 다이얼 교환원으로 바꾸던 시대가 엊그제인데 사실 3, 40년, 50년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건물이나 도시도 우리 사람들처럼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냥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그림들 보면서 첫째는 조금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결국 뮤지엄 공간이 어떻게 진화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진화하는 거랑 관련이 있고 이 부분들의 변화의 핵심 요인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정도 화두. 두 번째는 그러면 뮤지엄 어떤 뮤지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찍어서 아주 몇 군데 여기에 들려서 보고 그 다음에 디뮤지엄 뮤지엄 아닌 것 같은 뮤지엄도 또 새롭게 뮤지엄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 여자만 있었는데 요즘은 남자 여자 사이에도 많잖아요. 그렇게 바뀌듯이 의미들이 많이 분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그리드를 파괴하라는 책을 한번 같이 이제 이동우 씨랑 둘이 했었는데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문화적인 초점을 둔 열린 공간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책을 한번 써봤었습니다. 그 지난 400~500년의 역사가 근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이 우리 오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또는 앞으로 공간들을 만든다면 이런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집어넣었는데 그거는 이따 뮤지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 진화와 관련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면 45억 년 전에 딱딱한 그 돌덩어리들이 이제 점점 생명체를 가져가고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 약 5억 3천만 년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등장하면서 놀라운 거는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한 어머니 밑에 다 후손이래요 우리가. 그것도 되게 놀라운 거를 저는 인류학자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알게 되고 또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머리도 굉장히 크고 체형도 다 크고 두뇌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됐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소부족이고 집단 생활을 덜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호모사피엔스한테 많이 모여서 새로운 걸 계속 변화시키는 호모사피엔스한테 다 사라지게 멸종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는 건 적응 능력이 뛰어난, 변형 능력이 뛰어난 자가 살아남는 거다. 그런 생명체가.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훨씬 더 우월한데 왜 나는 여기서 잘려 이렇지만 실제로는 변형 역량이나 진화에 적응하는 능력들이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에서 인공지능들이 들어간 호모데우스라는 것들이 등장한다는 게 이제 앞으로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모데우스는 뭐죠? 호모데우스. 이번 하루의 책이라 다 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인간 신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제목만 많이 봤을 텐데, 아무튼 인간 신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인간 신이 되지 않고 몇 명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도 나쁜 사람만 되면 인류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크레더블의 그 악동 같은 애들이 이제 인류를 막 괴롭힐 테니까 나머지는 다 저기 뭐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로봇이 다 하는데 얘들 다 데려다 어떡하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 신이 등장하면서. 유발 하라리 얘기는 단 하나의 사실은 모든 게 변한다는 거다.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리도 마찬가지고 시대 상황과 함께 변화한다. 그 변화를 우리가 늘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지난 700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중심의 사회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사람이 중심되는 르네상스도 있었다면,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 기술들이 중심이 되었고, 지금은 데이터라는 게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이런 것들과 함께. 그래서 도시는 점점 커지고 메가시티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도시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원시티 네이션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오사카, 도쿄가 70분으로 이제 연결시킨대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야 한 인구 5천만쯤 돼서 중국에 1억 명을 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뭐 워낙 인구들이 막 늘어나니까 지금 당해낼 수가 없죠. 이런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국가나 도시나 사회는 그 사이에 유발 하라리 얘기로는 세 가지 유니버셜한 질서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 통일된 질서 중에 하나는 돈, 상인들이 무역하고 거래하고, 두 번째 정치인들이 정복하고, 세 번째는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주는 변해왔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정리되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자세히 한번 유발 하라리 책을 읽고 나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베네치아라든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든지 일본 또는 중국의 무역, 중국은 꽝조를 중심으로 했죠. 제국의 상점이라는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베네치아하고 동인도 회사 얘기는 잠깐 하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15세기 말에 18만 명이나 이제 거주하면서 엄청난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양서 전공하시거나 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잘 모른다고 보고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거 대통령이 열심히 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거기 에스모 글로우하고 제임스 로빈슨이 쓴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이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베네치아는 코멘다 제도로 이게 국가가 성한 거다. 코멘다 제도가 뭔가 저도 들여다보니까 그 설명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배를 대고 모험가들이 자기가 가서 무역하고 와서 돈을 n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이죠. 최초의 투자, 채권, 뭐 이런 증권 이런 개념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험가들은 다 베네치아로 가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나 아프리카에서 다 올라오는 거죠. 알그레콘가 하는 사람도 베니스에서 미술을 배워서 스페인에 가서 거기 그림을 그리는 거더라고요. 성당에. 그게 이제 결국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렘브란트까지 이어지는 그림들의 이야기던데 아무튼 합의에 따라서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 차터드가 돼 있는 거죠. 계약을 만들고 출자한 자본이나 노력한 거에 따라서 합의되고 분배되는 방식.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결국은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공화국의 아주 완성된 형식이 미국이라는 공화국이죠. 공화정 체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제를 만들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다 왕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잖아요. 처음으로 미국이 1776년도에 공화제를 만드는데 그럼 그 전에 이런 공화 시스템 별로 없었냐? 잘 없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1700년대 초반에 해적공화국이 있었더라고요. 해적공화국. 넷플릭스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 해적들이 그간은 센 놈이 막 잡고 있다가 선장이 많이 다 가져가니까 밑에 애들은 열심히 안 했는데 그 합리적인 선장 한 녀석이 영국의 이제 프라이비티어라고 산악호선으로 왕실에서 허가를 받은 선이죠. 근데 이 선장이 야 우리는 이익이 오면 n분의 1로 다 나눈다. 단지 선장은 좀 더 고생하고 전략을 짜야 되니까 조금만 더 가져간다. 나머지는 다 1인 1표에 n분의 1로 나누는 시스템으로 간다. 징기스칸이 이걸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헤드라이트 시스템인 거예요. 미국의 1인 1표 제도 때문에 개인 개표로 해서 사람 수가 모이면 그쪽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이익도 그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사람, 미국의 텔로사 이런 거 비트코인 나오고 이런 암호화폐 나오면서 앞으로 도시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 도시에 부동산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떤 미리 산 몇 놈만 다 가져가니까 그 이익을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공익으로 해놓고 n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계속 재투자하게 하고 거기서 기여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해적공화국하고. 그게 조금 더 조지 워싱턴이 스마트하게 이걸 이제 헌법도 만들고 국가체제로 만들면서 이제까지 어디도 없던 영국과는 다른 입헌 군주제와는 다른 삼권이 분립된 미국의 대통령제를 만든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00년을 보면서 성장한 국가나 도시나 그런 모든 데는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는 거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여기 오는 게 지금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이죠. 인도에서 엄청나게 못 살고 힘들었던 사람들 어린 시절 다 이민만 나오면 지금 다 구글, 애플 다 인도계 가자. 애플은 아니지만 저희 구글이나 뭐 이런데 다 아마존이나 뭐 다 인도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가파에, 그죠? 예. 한국 사람이나 일본, 동양 사람들은 열심히 취업하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구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구글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물어보면 온 가족이 좋아하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최고의 월급을 받으니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 안 한대. 자기가 뭘 할지 모르는 거야. 목표가 사시에 붙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시를 붙는 게 아닌 거야. 고시에 되면 공무원 되면 되는 거야. 공무원 되고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몰라. 그거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과 딸이 되고 싶고 애들로부터 자랑스럽기를 바라는 거지. 인사에서 인터뷰하고 뭐 따져보면 뭘 할지는 자기 본인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장 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중간쯤 올라가면 결국 경제에서 밀려요.
근데 미국 애들은 나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애플을 창립한 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애플 농장에서 일해요. 스티브 잡스도 가가지고 그 세상을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한동안 가가지고 애플 농장에서 일했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하루는 식탁 밑에서 자고 있는데 깨어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남의 음식 다 훔쳐먹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생각하던 세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76년도 나와가지고 애플 농장에서 나온 다음에 차린 게 애플 회사다. 그리고는 뭐 인도까지 갔다 오잖아요. 통 게임이라고 일하다가. 아무튼 그런 스토리를 반추에 생각해 보면 코멘다 제도 이게 사실은 인구가 50% 늘어나면서 11만 명에 달하고 베네치아가 번성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지금의 베네치아는 무슨 산업이 주죠? 예? 관광이죠. 사람들이 너무 와서 막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베네치아가 왜 관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베네치아 가 보신 분 많잖아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수상 택시로 다니는 거, 배로 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프리즈 돼 있던 거죠. 근데 이 나라는 한참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정치적 갈등을 겪었어요. 그 갈등을 겪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제 다 평의회에 다 들어오면서 실용 부자들이 막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나눠주니까 기존 귀족들이 되게 불편해지고 자기 목소리가 적어지고 표도 약해지니까 계속 바뀌고 안 되겠다. 이제 장거리 무역은 세습 귀족들만 할 수 있게 하자. 지금까지 있는 귀족을 딱 끊고 앞으로 오는 놈들을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의 책이라는 명부를 만들고 그걸 가결시키면서 이후로는 처음에 있던 누구나 모험심이 있고 배만 되면 타고 가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사라진 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안트베르펜으로 간 거죠. 결국 무라노에 유리 공예하는 산업 조그마한 거 남아 있고 여기는 관광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얼어붙은 도시가 된 거예요. 비만 오면 역류되는 해류 때문에 물에 잠기고. 그래서 영화제나 건축제나 미술제를 해서 베니스 비엔날레로 관광객을 끌어오고 거기 정원도 하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피해서 급격히 그 섬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페르시아 육군이 너무 세니까 해군 6일 페로라는 섬으로 도망갔고 거기서서 그냥 보존됐는데 나폴레옹 때는 거기를 침공했죠. 그때 나폴레옹이 여기가 왜 이렇게 숲이 하나도 없냐 그래서 정원을 만들어라 해서 그 자르댕이라는 정원을 만든 게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자르댕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베니스는 그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쇠퇴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자기네 산업은 없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이걸 뭐 디즈니피케이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불편하지만 정치적 부동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폐쇄하고 그들만이 가지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지니까. 이게 새로운 뮤지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정치적인 얘기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총괄 건축가 아니 국가 공공 건축가 같은 베네치아의 사람이 팔라디오였습니다. 이분은 건축 사서란 책도 쓰고요. 또 4권의 책을 쓰면서 저 로마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다양한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고전 건축들을 이 숫자와 비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비례에 따라서 이런 판테온과 같은 것들을 책으로도 정리하고 그때 이제 여러 빌라를 그 로톤다라는 빌라인데 그 베니스 그
변방에 소도시들이 있는 카프라 별장 이런 데에 신흥 귀족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었으니까 자기도 집을 짓고 싶은데 그 집을 돌로만 다 하면 너무 비싸게 드는데 이 돌보다 돌을 밑에 깔고 위로 올라갈 때는 로마의 빌라들이 벽돌로 됐다는 걸 알고 그 벽돌들을 안에다가 좀 넣어서 쌓은 다음에 바깥에 스토커로 회벽을 마감하면 집이 훨씬 더 그럴듯하고 예쁜 거죠. 그런데다가 이 각 공간의 비례감들이 다 아름답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수학적 비례 질서 원리를 건물에다 집어넣었어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이 생각한 질서가 숫자로 자연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당을 만들든 건물을 만들든 이 비례감들을 실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게 Principles of Architecture라는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아무튼 이 사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기둥 지름의 4분의 1, 반지름의 2분의 1을 P라는 숫자로 만든 다음에 그 P의 배수로 건물의 모든 부분들을 다 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끼리 비례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신이 원하는 질서가 숨어있는 건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게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건물 자체는 대칭적이고 숫자가 들어있고 아름다운 비례의 기하 형태가 되니까 그냥 look and feel이 좋은 거예요.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명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륙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팔라디오가 맞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게 영국으로 가서 네오 팔라디안 스타일이 영국에서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영국 여왕이 했던 빅토리안, 조지안 스타일을 다시 짓는 것은 우리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영국을 답습하는 의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 중심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고전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질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앞장서 판테온을 보고 그 비례감이나 이 질서가 있는 책들을 연구한 다음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버지니아 캠퍼스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는 다시 영국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는 중요한 공간적 철학이다. 저는 그때 놀랐어요.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막 이런 과학기술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 뭐 나침판, 아니죠. 피레칩 뭐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네 건축을 새롭게 네오팔라디안 스타일로 하려고 연구를 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단 서적인데 영국에서 그걸 가져오고 그 책을 공부하면서 자기네 건축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네오팔라디안 스타일이 많이 리차드슨이나 이런 여러 건축가들을 통해서 많이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도 어떤 그 로마를 영국을 거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로마의 원전을 새롭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111대 의회에서는 팔라디오를 미국 건축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백악관 뭐 저렇게 생긴다 옛날 스타일로 이렇게 흉내낸 예식장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죠? 그 안에 그런 이념이 있었던 거예요. 1776년 18세기에 굉장한 철학들을 13개 주가 모여서 영국과 싸우면서 프랑스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고 그게 결국 자국을 주면서 30년 후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왕들을 위한 세상은 없다. 지금은 당연하죠. 왕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모시는 어떤 상징일 뿐이지. 그렇지만 그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의회파와 왕당파가 싸워서 치열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죽음을 당했고 또 그 사이에 딸들끼리 싸우냐고 되게 힘들잖아요. 뭐 피가로의 결혼이나 뭐 이런 무슨 그런 거 보면 오페라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젊은 애들은 막 도망다니고 뭐 이런 거 잡아 처형해야 되니까 그죠? 레미제라블도 뭐 그런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1848년쯤 그건 이후 혁명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 이런 게 다 공간하고 연결되는구나. 건축하고도 연결돼요. 뮤지엄 연결됩니다. 카네기가 한 많은 도서관 다 연결됩니다. 카네기는 자기가 도서관 만들 때 무조건 건물에 빛을 붙여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민 와서 너무 어렵게 할 때 자기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이 앤더슨 대령인데 그 대령이 자기 서재에 있던 책 400권을 줘서 자기가 오늘의 카네기가 됐다. 그래서 도서관 건물 무조건 불을 밝히고 들어가자마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책을 통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이념을 표현해요. 이런 주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도서관의 열린 개가식 시스템 카네기 한 거예요. 자기가 도네이션 하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서 그 사서들만 먹고 산다 이거야. 야, 책 없어지는 값이 훨씬 싸네. 이 사람 연봉 1억 중에 100만 원만 책 사면 새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1억을 왜 주고 있냐. 이런 반으로 줄이고 희귀본이나 중요한 거 빼고는 다 열린 개가식으로 바꿔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써서 책 찾아주는 그 사람들 다 빼라. 그 운영비는 공공이 부담해라. 그걸 카네기가 한 거예요. 놀랍죠? 아이리시 이민자로 와서 자기는 책 하나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 대령이 책을 빌려주면서 일요일마다 자기가 직접 책을 관리해주고 봐서 자기는 그 덕분에 미국에 2,000개의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역 도시의 작은 데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미국에 연구년 갔다가 가장 충격받은 게 도서관이에요. 물론 노인들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도서관에 책들이 너무 좋아. 5만 명, 10만 명 되는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책들이 저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보다 훨씬 더 좋은 책이 많아요. 이게 다 업데이트되어 있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미국이 선진국.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과 도서관, 지역 도서관 시스템은 엄청난 거기에 이제 반제 노블까지 있으니까 스타벅스도 들어가요. 아무튼 자꾸 옆으로 새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게 다 공간화되면서 뮤지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뮤지엄은 그냥 빨리 해서 기능적으로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시각화해요. 여기 만들어진 이 평택시청을 좌우해서 문화회관과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념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장치일 뿐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할 때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이제 그 1580년부터 약 80년간 네덜란드는 스페인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이 이제 다 막았죠. 무역 루트도 막고 후추도 못 가져가게. 후추가 왜 중요하냐면 고기가 썩지 않게 하려고 많이 옛날에는 필요했으니까 고기를 오래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때 이제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게 생겨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트렉의 8개 주에서 모여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가 연합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하고 오면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근데 수익이 엄청 커가지고 이제 그게 네덜란드가 잘 살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항해가 위험하고 폭풍이 오거나 그러면 아예 제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벤처 투자처럼 펀드로 만든 거죠. 펀드로 만들고 이 가격 변동도 한 번에 많이 돌아오는 가격 변동도 심하니까 이때 이제 이런 항행 투자를 해서 가져오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다가 국가권까지 주는 거죠. 바타비아라고 지금의 쿠알라룸푸르 자리에 거기를 만들어서 이쪽 지역인데 아이고 어디였어? 여기 바타비아 쿠알라룸푸르에 와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하멜 표류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일본은 대지마에서 하고 중국은 꽝저우에서 한 거죠. 여러 군데 통상을 하다가 일구 통상으로 다 바꾸죠. 꽝저우에서만 하라. 중국은 제국의 상점이라는 책을 보면 황제가
자기 사금고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아편 전쟁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못 닫았던 것들은 의회 돈에 나오지 않는 개인 돈 뒷돈을 여기서 벌어들이는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반쯤 갖다 바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모든 돈이 장부에 다 남으면 피곤하잖아요. 그 황제는 그거를 몰래 갖다 쓰는 재미로 계속 가다가 결국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망하게 되는 거죠. 새해 첫날이 되면 가장 좋은 선물을 프랑스에서 가져오고 유럽에서 가져온 걸 갖다 줘야죠. 제일 좋은 그런 진귀한 물품. 그때 루이 14세하고 강희제가 서로 교류도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옷도 바꿔 입고, 그러니까 프랑스 황제의 옷을 입고 중국 황제의 옷을 또 프랑스에 보내서 입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새로운 건물이나 옷을 보여주면 베르사유 궁전에 자기가 중국 옷 입고 나타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발레리나도 하는데 보셨죠? 넷플릭스에서 그 루이 14세 하는 거. 아무튼 그거를 하던 지역이었는데 여기 이제 바타비아가 문제는 암스테르담에서 가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서 다 괴혈병이 걸려가지고 다 막 짐승으로 변하는 거죠. 죽어버리고. 왜 그랬겠어요? 배를 3개월 이상 계속 탔다. 뭐가 문제일까? 신선한 야채. 그래, 바로 그거. 야채가 없는 거예요. 비타민 C가 합성이 안 되면. 그래서 이걸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레몬하고 좀 먹었더니 다 사람 멀쩡해지는 거예요. 야채가 없어서. 그래서 케이프타운에 전진기지를 하나 둔 거예요. 이걸 보존해서 오지만 신선한 야채가 없으면 괴혈병에 걸리니까 비타민 C가 1920년대 인공으로 합성되기 전까지는 야채를 먹는데 기항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햇빛을 쬐고 다시 가야 돼요. 그 전에는 다 사람들이 다 막 짐승처럼 바뀌는 거죠.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야채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케이프타운은 아직 수도가 3개예요.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 각자 가지고 있어서 행정, 경제, 정치 뭐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케이프타운 남아공이 더반도 있고 뭐 케이프타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3개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바타비아에서 일본까지 가고 여기 가면서 대항해사를 보면 은들이 남미에서 나와가지고 점점 다 빨려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크나 티를 유럽이 다 사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사니까. 그래서 무역 적자가 점점 심해지면 더 이상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뭐죠? 영국 애들이? 아편이에요.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아편을 파니까 그럼 너 아편 줄게. 나 차 줘. 이렇게. 영국은 물이 다 지하수인데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이제 콜레라가 수인성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영국 의사가 알게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다 물을 끓여 먹고 그 끓인 물이 중국에서 온 홍차로 먹는데 주로 홍차가 보내면 배로 6개월 있다 오니까 새카매져서 타먹으면 빨개지는데 블랙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블랙티잖아요. 우리는 홍차라고 그러는데 걔는 블랙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무역을 하면서 결국은 아편 전쟁까지 가서 홍차와 커피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도 생기고 또 동인도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로티우스의 어떤 해양 자유론까지 만들면서 육상으로 무역을 실크로드가 다 있었지만 페르시아나 중간에 있는 애들이 도적대들이 하도 훔쳐가니까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 보면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영해상이 아닌 공해에서
쭉 다니면서 무역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공해 자유론을 해양 자유론을 만들어내고 그런 논리적 배경하에 이제 무역을 엄청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그 배를 값싸고 빠르게 만들어서 대포도 좀 적게 설치해가지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심도 적고 오직 돈을 거래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200년을 엄청 잘했는데 1650년 시기에 네덜란드가 보유한 선박이 16,000척 16만 3천 명의 선원 그래서 유럽의 한 반 정도는 네덜란드 배가 다 돌아다닙니다. 일본에 가니까 그 전시가 쭉 돼 있더라고요. 모형이긴 하지만 그림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최대 다국적 기업형이었어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구글, 애플 다 합쳐도 동인도 회사만큼도 안 됩니다. 지금 애플이 가장 큰 회사로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밖에 안 되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다 합쳐도 동인도 회사가 더 크다니까 웬만한 크기인지 아시겠죠. 돈을 환산하면 그 정도로 크다니까 이게 이제 바타비아에 자기네 성을 쌓고 네덜란드 깃발이 있죠.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렇게 하면서 중간 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후추 재배를 위해서 말 안 듣는 애들은 다 뭐 죽이면서 착취를 많이 했어요. 서양인들이 다 같이. 아무튼 그때 루트들인데 이 루트 중에 아무튼 그 인도하고 아라비아하고 중국이 있지만 일본이 가장 우리한테는 주목할 만해요. 일본은 데지마라는 섬을 만들었어요. 나가사키 앞에다. 우리 잘 아는 나가사키 짬뽕. 그 짬뽕을 먹던 왜 그러냐면 서양 문물이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거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도 막부의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이전에는 스페인 애들을 통해서 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애들이 자꾸 종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전파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서양 종교가 오면서 제일 핵심은 문제가 뭐냐면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이어라키가 있어야 되는데 무사와 막부와 천황 이렇게 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결국 고종이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힘이나 뭐 전략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 실패의 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왕실에서 위계 있게 자란 사람이 자기가 다 평등하다 왕이라는 체제랑 인간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조선은 그거로 무너진 거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있던 몇백 년의 조선의 왕조 역사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마오쩌둥이 중국혁명을 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이 넘어오지만 덕영유나 이런 사람들이 바보라서 일본을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은 김옥균이나 평등하다는 생각을 일본은 빠르게 전환시켰어요. 일본도 그 산업공상이 있지만 그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천황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막부 체제와 천황 체제가 두 개로 싸우고 있었는데 존왕양의를 하면서 막부 체제를 버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도를 만들면서 천황이 만든 법안으로 해서 근대 국가 법안을 만들면서 결국은 근대화에 성공하죠. 유일하게 일본이 성공했어요. 중국도 잘 못했는데 다 식민지처럼 지냈는데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이게 데지마라는 힘이에요. 그 데지마가 지금은 사진에 그때 그려놓은 화가의 그림에는 다 물이 있는 대로 나오지만 지금 가보니까 다 매립이 돼서 육지에 강만 살짝 있고 그때 놀라운 건 일본은 사운드는 안 나오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나가사키에서 이미 마닐라나 프놈펜이나 방콕에 일본 거주자들의 주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역도 엄청 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근데 아무나 못하게 한 거죠. 딱 허가받은 사람만 하고 외국 사람은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그 이상은 못 들어온다. 근데 이제 그
쇼군한테 아련할 때는 오는 거죠. 그 루트들은 몇 번 있고. 아무튼 그 데지마 섬의 도자기 기술을 서양으로 전파하면서 그거는 우리나라 그 아리따의 우리나라 그 신수관 같은 뭐 여러 사람들 조선 도공을 데려갔던 이유가 그걸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조총이나 새로운 군사 무기를 받으려면 자기네들 팔 게 필요한데 은, 동 아니면 도자기가 제일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으니까. 그래서 1570년부터 1639년까지 포르투갈인이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하던 거를 나중에는 이 사람들 종교 때문에 다 추방하고 1641년부터는 네덜란드인을 데지마로 와서 여기서 교육을 한 거예요. 고립주의 정책은 여전히 했는데 서양의 기술을 가져온 거예요. 일본. 그거를 200년 동안 끊임없이 지식인들이 최고 통치자한테 보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거의 핵심이 어떤 거냐? 과학기술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 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를 지금 복원하려고 엄청 준비해서 다 조사하고 새로 짓고 뭐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과로 풍경인데 사진들이죠. 뭐 이때 무게 재서 거래하고 뭐 이러려면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요 안에서는 그걸 하는데 이때 일본에는 난학이 엄청 발달하게 됩니다. 일본의 난학은 난가쿠라 그래서 난학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독일어가 더 편한 거예요. 일찍부터 독일어 계열의 네덜란드어를 배워서 서양 문물을 흡수했고 거기서 이제 과학이나 수학들을 가져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였죠. 쇼군들이 아프면 치료해 줄 수 있는 해체 신서라는 해체도 해부학 책들을 해체 선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책들이 이제 실제로 해부를 하게 되고 서양 의술을 가져오면서 일본은 1700년대 이미 서양 의학과 네덜란드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만 그 동양학을 한꺼번에 한의를 다 총괄해서 솔루션들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꿈에도 못 꾸던 세상이죠. 200년이나 늦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메이지 유신 하자마자 이라쿠라 사절단이 다 가가지고 전 세계 일주하면서 배우고 거기서 시스템들 다 가져와서 전체 빠르게 근대화하고 조선을 침략하자 이렇게 시작한 거죠. 정한론을 내세웠던 사이고 다까모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결국은 패했지만 결국은 얘들의 근본 욕심은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또 히로부미인가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고 뭐 암살까지 되는데 여기가 다 물이었는데 이미 다 매립해서 나가사키는 이렇게 다 매립된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지금 새롭게 다 고치면서 만들어 놓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덜란드는 그 이후로 황금기를 마련을 하죠.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몇십 배의 수익이 나니까 알기로는 암스테르담의 시장의 한여도 펀드에 투자해서 20배씩 수익을 냈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렘브란트는 파격적인 구도의 단체 초대 사진 같은 것들을 초상화로 잘 그려서 떼돈을 벌었는데 말년에는 되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게 되는 이게 이제 해부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증 사진 같은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해부학 의술에 누구 들어왔다. 그 사람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개인도 다 초상화를 하나씩 가지면서 당시 렘브란트나 베르메르나 뭐 이런 화가들의 영향을 만들었죠. 그 네덜란드와 또 영국의 커피하우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대화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보면 근데 계몽주의 탄생하고도 커피하우스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하는데 물론 티를 마시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물을 그냥 두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저도의 알코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장기 보관하면서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원 맥주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물을 끓여서 차에다 놓으면 충분히 잘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찻집이나 커피하우스는 편의대학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몇 푼만 내면 최신 정보와 신문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 영국의 커피하우스의 가장 큰 룰은 no office래요. 공무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첩자들이 많아서 왕당파랑 싸우니까, 의회파랑. 그래서 왕당파,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일러 바칠까봐. 아무튼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룰은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거래소 옆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 수없는 커피숍들이 생겼고, 옛날 그 증권거래소는 지금 이제 다 바뀌었죠. 몰로 바뀌었던데 다른 데로 이전했죠. 새로 줘서. 아무튼 여기에 옥스포드에 있던 커피하우스가 파스쿠아 로제라는 사람이 가져와서 시작했던 자리를 표시하는 1652년에 했다는 표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증권거래소 바로 앞에, 여기가 증권거래소면 그 앞에 익스체인지 앨리의 골목 안에 커피하우스들이 쭉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커피하우스 중에 제일 중요한 커피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스타벅스 이런 게 아니라 로이드 커피하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어떤 거였을까? 항해사들이나 선박 소유자들, 투자자들을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학적 데이터표를 줄 거예요. 배 카탈로그와 분류표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등급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확률화되고 투자를 과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제시하고, 그런 확률이 높은 데 투자하면 돈을 잃을 위험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로이드 하우스는 시작은 커피 하우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보를 가지러 오고 쉐어하면서 결국은 파워하우스로 바뀌었죠. From coffee house to powerhouse. 영국의 로이드 증권 그룹은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거대한 금융 재벌 중에 하나죠. 아무튼 거기서 만든 사옥을 보면 리처드 로저스라는 하이텍 건축가, 우리가 파리에 가면 유명한 센터 건물 있죠. 그 내장이 막 드러나 있는 건물 뭐죠? 루브르는 그 피라미드로 된 거고, 피라미드 말고 박스인데 넓은 광장 앞에 있고, 앞에 설비들이 막 건물에 나와 있는 뽕피두 센터라고 있어요. 그죠? 뽕피두 센터에 건물을 설계했던 그 사람입니다. 리처드 로저스하고 노만 포스터가 젊었을 때 같이 현상 설계에 당선돼서 그 건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바깥으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내부에는 넓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평면을 보면 가운데 아트리움이 있고, 업무 공간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비워놓고 그거를 철골 기둥으로 만든 다음에 계단이나 화장실, 엘리베이터는 바깥으로 다 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 되게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건물의 내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죠. 1980년대, 70년대니까 누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저스 이 건물도 되게 유명하죠. 굉장히 남성적인 근육질의 보와 기둥들이 있는 그런 건물. 그 다음 그런 커피하우스가 서점하고 같이 만나면서 스타벅스라고 만나서 요즘은 이제 다 라이프스타일을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뮤지엄도 아마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츠타야 서점이죠.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튼 츠타야 다이카냐마에 가면 커피도 마시고 건물 3동이 있는데 1동, 2동, 3동에 밑에는 커피숍과 서점이지만 위에는 책도 있고 마시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라운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운지에서 음악도 들으면서, 일본 집들이 다 적으니까 도시의 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경이라는 아주 고밀도의 공간에 아주 저밀도의 이런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1층에 보면 아트, 디자인, 아키텍처, 카 뭐 이런 그런 책들을 주로 하고 2층에 라운지를 두었죠. 이런 분류 방식이 이제 서점의 분류 방식인데,
이런 분류 방식 때문에 주제별로 책을 모아놓으니까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점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밑에 스타벅스까지 있고요. 책 꽉 둘러차 있죠. 근데 동선 다니는 데는 빼놓고 위까지 빼기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저장도 해야 되니까 좁은 공간에 책들이 있고 이런 라운지형 공간에서 어떤 럭셔리하게 집은 좁고 저런 둥을 둘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 와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니까 기꺼이 커피값을 내고 뭘 하나 시켜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드는 거죠. 저는 도서관이나 뮤지엄이 공공도서관, 공공뮤지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다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런 등 하나마다 다 있으면 너무 집도 넓어야 되고 너무 비싸. 그렇지만 시간대로 쉐어링해서 쓰면 되잖아요. 맨날 저기에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은 그런 데서 좀 편하게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갖고 싶다면 도서관이나 공공뮤지엄이 해줘라. 그게 맞는 계획이다. 그래서 항상 공공이 싸구려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3만 불 시대에. 우리는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애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집에서 할 수 없는 새로움과 편안함과 럭셔리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걔들도 여유도 생기고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을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7개가 넘었다는데 닷개오라는 작은 도서관 얘기 들으셨죠? 그 도서관에서 다시 스타벅스와 이런 걸 드리고 앞에 임대료는 내면서 그걸 한 거예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가봤는데 여전히 방문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난 1월 20일 날 갔었는데 조그만 나가사키 가려고 한번 다시 들렸거든요. 가는 길에 있어서 거기 온천에서 1박을 하면서 있다가 갔는데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면서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너무 많이 와요. 처음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부에서 어린이 도서관도 새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니까 물론 뭐 책 읽는 사람이 반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갖게 해요. 어린애들 이 동네 애들은 5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니까 여기서 맨날 공부합니다. 그 앞에 유메라는 쇼핑 센터가 있고 이쪽 지역이 이제 좋은데 이 도서관의 특징은 한 3가지로 제가 요약했는데 책을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10진법으로 000에서 999까지 하는데 이거는 한 22개의 특집형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와인 그러면 와인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는 거죠. 와인 병이나 와인의 산지나 와인의 화학성분까지. 지금 도서관에 있는 책 방식은 와인의 병과 화학적 이야기는 화학 파트에서 찾아야 되고 코르크는 임합 파트에서 찾아야 되고 와인의 성분 포도에 대한 건 또다시 또 다른 지역에 와서 찾아야 되니까 사용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도서관의 사서의 분류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카네기가 바꾸듯이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가진 도서관의 가장 큰 한계점이기도 해요. 일반 대중화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책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건 어쩌다 중요하거나 희귀본인 거 없는 것만 하죠. 나머지는 그냥 구해서 보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365일 오픈했어요. 저녁 9시부터 9시까지. 서점이 되면 하루라도 더 일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서점은 책을 더 팔아야 되니까 여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도서관은 그렇지 않죠. 책을 정리한다고 40일 정도를 쉰대요. 근데 여기는 365일 오픈해요. 책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사이에 아웃소싱 조사한대요. 1년에 1억 5천씩 들었는데 유지하고 그 직원들 월급 주냐고 여기서 1년에 1억씩에 5년간 해서 성공적으로 했대요. 365일 열고. 그러니까 작은 도시 입장에서는 5천만 원씩 5년간 2억 5천이 세입된 거예요. 이 시장이 찾아와가지고 마스다 문해학기를 만나서 지적 자본을 쓴 사람이죠. 쯔타야 거기서 얘기해서 시작한 건데 결국은 이 사람은
지사 선거에 나갔다 떨어져서 좀 정치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때 이런 결단을 하면서 지금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제가 갔을 때가 한 3년 전 그리고 그 전에 5년 전 뭐 이렇게 한 3번째 갔는데 한 10년째 CCC하고 지금 잘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 지역의 관리율을 만드는 걸 보면 신칸센역이 생겼어요. 다케오 온센역이라고. 그 전에 생길 이유도 없었는데 1년에 100만 명이 오니까. 그리고 온천하고 서점하고 겹쳐서 다케오 온센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온천에 가서 하루 머무르고 여기 서점에 들렸다가 이제 저는 나가사키를 갔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도시를 바꾼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밑에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어요. 스타벅스 옆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거기는 시끄러운 존으로 해서 거기는 소리를 좀 얘기할 수 있게. 아줌마들이 도서관 들어가자 그러면 얘기를 못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애 데리고 왔는데 애만 저기 가고. 근데 조금 떠들면서 애랑도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끄러운 존을 만들어. 그래서 도서관에 사람들이 가고 음료도 못 마시는데 병 뚜껑이 있는 건 마시거든요. 그걸 잠그고 마실 때만 열고. 그래서 버틀드 드링크하고 노이즈 존을 백그라운드 뮤직과 함께 주면서 도서관이 다 바뀌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요. 물론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반이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째 갔을 때 아이고 어린이 도서관이 저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이게 처음 CCC에서 남경필 지사랑 여기 갔을 때 뭐 도서관 경기도 도서관 대표 도서관 짓냐고 하고 갈 때 여기 조사해보라고 조사했었는데 여기는 판매 영역이라 임대료를 내고 여기 커피하우스도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이건 임대료를 내요. 여기는 처음에는 CD, DVD 있었는데 지금은 다 독서하는 데로 바꿨고요. 나머지 안으로 들어가면 조용한 도서관이고 2층은 아주 조용한 도서관. 도서관을 여러 존으로 나누면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했고 처음엔 여기가 어린이 존이었는데 이 옆에 증축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점처럼 책이 있는 공간이고 그 안쪽은 어린이 공간이고 그 옆에 어린이 도서관이 이 사진은 어린이 도서관이 없을 때 사진이에요. 아직 지금은 어린이 도서관이 없을 때 찍었는데 그 다음 가니까 이제 2번째는 이거를 CD 이런 걸 다 바꿔서 도서관으로 바꾸고 공간 독서하는 공간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어린이 도서관 책자는 있지만 어린이 도서관 바깥으로 빠져나갔어. 그래서 이쪽은 조용한 공간이야. 그래서 명상하고 뭐 이런 공간이. 여기 특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을 2단, 3단마다 한 번씩 불을 켜서 책을 밝게 해주고 삥 둘러싸는 거죠. 그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책이 있는 공간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 어둡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길들은 다 열어놓죠. 그래서 책은 많이 놓으면서 그것들을 수장고들을 요즘 수장고 뮤지엄처럼 책과 함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좀 잃어버리면 그거 사는 게 더 싸다 이거야. 그런 어디다 넣어놓고 안 보는 것보다는. 아무튼 옛날 건물을 고쳐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포토존이에요. 여기서 보면 한눈에 쫙 보여서 좋은데 이 뒤쪽에 새로 지어진 건물에 애들이 막 너무 많이 와 있던데 여기 어린이 노는 공간 뭐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서 엄마들은 요 위에 팬케이크 하우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애가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팬케이크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규슈 팬케이크 있잖아요. 요거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마당까지 우리도 야 이거 사업공간에 이런 거 넣었지. 사업공간이 도서관 흉내를 내서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도서관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뮤지엄이라고 짓지 마세요. 평택 도서관이라고 치세요. 평택 책방이라고 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이 도대체 왜 얘들이 책방이라고 했지? 네? 우리는 뮤지엄 하면 뮤지엄을 다 연구해서 뮤지엄의 정책 편집증적인 교육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얘가 논점을 변경시키면서 과업을 안 하고 딴짓만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딴짓을 하면 거기에 다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 교육에 논리적인 걸 안 하면 업무에서 배제되죠. 야 분열증자가 왔다 이래가지고. 근데 창의성은 없어지는 거죠. 창의성은
리스크에 대해서 예스를 해야 돼요. 근데 공무원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조직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창의성 하면 야 이거 누가 규정도 없는데 네 맘대로 해? 너 좀 저쪽 한적한 데 가서 몇 년 있다 와라. 잘 알죠, 저도.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를 뛰어넘는 게 있지 않고서는 절대 안 돼.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매뉴얼 사회와 단체에서 이걸 보이지 않게 억압하는 힘, 분위기 모르는 애들 완전히 이짐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다가 결국 일본이 지금은 디지털 전환에서는 상당히 실패했죠. 일본 문화들이 기업들도 되게 힘들어졌고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본의 그 장인 정신이나 제조업 그리고 단체 정신 이런 것들은 뭐 가장 강력하죠. 지금도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열린 공간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든 뮤지엄이든 뭐든 체제가 이게 지난 400년 동안 건물 다 들여다 보니까 궁궐이 루블 뮤지엄이 된 거예요. 그게 궁궐로 졌지 뮤지엄이 아니잖아요. 베르사유를 짓고 나니까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미술품 좀 갖다 놓으니까 잘 됐다. 거기다 좀 두고 이러다가 이제 혁명 끝나자마자 3년 만에 뮤지엄으로 바꾼 거죠. 루블 박물관. 그죠? 오히려 그래서 더 새로운 거예요. 거기다 아엠 베이가 만든 피라미드까지 들어가니까 더 신기하게 바뀐 거죠. 근대와 현대와 옛날이 막 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기는 힘들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돼서. 근데 그게 되게 독창적이니까 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피라미드는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게 브랜드가 돼서 루브르 아부다비까지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1년에 몇백억씩 받아요. 이름값과 유물 좀 지하 창고에 있던 거 좀 빼서 전시해주는 대신에 모나리자는 못 보낸다. 모나리자는 파리하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모나리자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는 준다 그러는데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고 바뀌고 있어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이 다 뭐 미술품 많이 보려고 그러는데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미술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몇 분에 끝나면 돼요? 한 40분? 예. 그 정도 끝낼 때? 그 정도는 끝내요. 그다음 그림 보는 건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왜냐하면 이 생각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간이 플랫폼 체제로 넘어가면서 세상을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토마스 프리드만 얘기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 세상은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업로딩하고 10가지 힘들을 얘기하는데 아무 데서나 스마트폰으로 올릴 수 있는 모바일과 업로딩 컬처가 세상을 다 바꾼 거예요. 비밀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누구든 찍어서 바로 올리면 그 다음부터 이 소식은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고 언제든 추적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진 거죠. 지금 기존에 있던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이게 이제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플랫폼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걸 웹3까지 가져가자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너무 그 빅테크 회사들만 먹고 사니까 이걸 분산 시스템으로 해서 디파이의 모든 체제로 넘어가면 기여자만큼 다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런 미래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다. 누구든 밑에서 일만 해서 주면 윗사람만 다 자기가 이런 것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 이런 것들이 실명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모두 다 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n분의 1로 나누자. 이게 몇백 년부터 고민하던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지금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만들어지는데 우리 초지능과 플랫폼 체제로 지금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은 에너지를 하면서 이 사람은 3차 산업혁명이고 4차는 사기다. 마케팅 툴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다보스에서 장사하냐고 만들어낸 거지. 에너지 관점에서는 지금이 3차다. 근데 3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산 경제와 그 제로 마진의 사회다. 이제 마진이 없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 유튜브 몇 분만 보면 공짜로 동영상 다 보잖아요. 그죠? 광고 몇 분만 보면 그런 방식으로 다 넘어간다. 이제 기존에 있던 마진을 남기는 비즈니스 모델 많이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빠르게 더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은 선형적인데 이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이고 이게 인간을 초월하기 시작할 거다. 2045년쯤. 그걸 특이점의 시대라고 하겠다. 싱귤래리티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인류가 맨 처음 프린팅 인쇄업을 만들어서 망원경을 만들고 지금 만드는 과정도 역사적으로 보면 1400년에서 2050년까지의 과정이고 이게 2045년이면 굉장히 특이점의 순간을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역사에 농업혁명이 8,000년 걸려서 산업혁명을 만들었으면 120년 걸려서 전기가 나와서 전구가 되고 90년 만에 달에 올라갔고 22년 만에 인터넷이 나와서 9년 만에 다시 인간 지놈이 해독되면서 이 주기는 엄청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빠르게 변하는 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이걸 6D라고 피터 디아멘디스라는 이 천재가 말하는 거는 어번던스라는 책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는 디지털이 순한 양처럼 오랜 시간에 걸려서 천천히 가는데 돈도 못 만들고 카카오톡, 카카오 서비스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카카오 콜이 되더니 택시들을 다 잡아먹고 디머티리얼라이징 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호텔도 없으면서 호텔 장사를 하고 그리고는 디모니타이징 하는 거예요. 돈 받고 영화 보여줬는데 영화를 유튜브에서 광고만 좀 보면 공짜로 막 보여주고 열심히 생산한 것도 다 한꺼번에 다 팔아먹게 만들고 그리고는 디데모크라타이징까지 민주화를 시켜 누구나 다 휴대폰으로 다 가지고 있어. 아무나 우리 옛날 미국 대통령이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우리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월 임대료만 내면 그냥 와이파이에서 공짜로 다 보고 있어. 모든 정보. 그렇다는 거야. 그죠? 이 6D가 세상을 엄청나게 빠르게 바꾼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보다 인류는 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대학도 만들었어요. 싱글래리티 유니버시티라고. 한국에도 여기 갔다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려고 보니까 이미 뭐 엄청 경쟁도 높고 비용도 너무 비싸. 구글, 쉘, 퀄컴 이런 데서 후원하면서 처음에는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으로 만들어서 결국 세상이 다 스마트해지고 자율주행, 스마트 드라이빙, 스마트 파밍, 스마트 러닝, 스마트 쇼핑까지 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쿠팡에 바로 물건 날라오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종을 나누고 공간을 나눠서 쇼핑하는데 워킹하는데 리빙하는데 나눠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 오히려 이거를 막 섞어놓고 재밌게 해주니까 애들이 다 구글 오피스에서 일하고 싶다. 거기 놀이터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다는데 사무실은. 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IBM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사무실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만들면서 사업성과 플랫폼 체제로 전 세계를 다 바꾸고 있어요. 결국 박물관이든 모든 객체는 지금 이익을 나누면서 기여자에게 뭔가를 베풀든 그걸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플랫폼 체제로 가지 않으면 다 나간다. 없어진다. 오래 못 간다. 그런데다가 도시가 지금 거대해지고 있어요. 이전에 보던 스케일이 아니에요. 2x large라고 돼 있지만 메가시티, 메가리전으로 다 이게 수도권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평택까지. 지금 GTX, SRT 뭐 이런 거 다 들어오면 빠르게 더 간다는 거죠. 그거를 기가 팩토리 하는 스타벅스, 아니 저 테슬라 같은 애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한번 보죠. 뭐. 소리는 안 나와도 이게 사운드는 볼륨을 이거 한 맥시멈 돼 있는데 볼륨 나가는 거를 맞아 바탕화면에서 사운드 나가는 거를 인텔 오디오가 아니라 바로 바꿔야 되겠다. 휴대폰으로 그러네. 오케이, 바로 전화. 한번 보죠. First person view 드론이에요. 이제 드론이 사람 눈처럼 달아서 기계 안을 막 다니면서 보여줘요. 우리 내장을 찍듯이 내시경. 이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 세우는 걸 찍어놨는데 엄청나요. 가끔
그럼 영상이 있어야 졸지 않으니까.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어떻게 찍겠어요? 얘가 그냥 쫙 다니면서 바로바로 좀 이게 아마 큰 시장일 거예요. 사람의 비유가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얘들이 보여주는 체제는 뭐냐? 결국은 플랫폼 체제로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몇백만 대 팔린 차에 단말기에 모두 다 거기에 운행 기록이 있고 그 빅데이터를 다 수집하면 그게 모이면 그 장소에 대한 도시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거고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이용하면서 레벨 3 자율주행으로 해서 사고가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보험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적으니까 일반 보험사 월 1년에 100만 원 내는데 우리는 20만 원이면 된다. 네가 작년 몇 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 이 빅데이터가 다 누적되고 크로스 인더스트리얼 어퍼튜니티가 생겨요.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들을 얘는 빅데이터로 수집합니다. 500만 대가 되면 이게 10년이 되면 몇 천만 대의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연합군에 지금 현대차가 빨리 연합군 하나 만들어서 경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난 10년을 도에다가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바보라서 포털 사이트 하나 없겠어요? 구글이 있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쫓아가서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일본도 우리 라인 쓰고 야후 미국 거 같다, 야후 재팬 같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결국 차 생산이라는 본류, 배터리 본류 말고도 엄청난 산업 영역들이 핑안처럼 이런 보험사, 뭐 에어 연결 모든 것들이 쇼핑까지 다 연결되는데 이걸 테슬라만 하는 게 우리가 매일 먹는 커피숍들, 스타벅스가 일찍 케빈 회장이 이거 고객들 중심으로 바꾸면서 물류의 합리적 배치와 로지스틱스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고급 커피를 계속 먹은 사람은 마이크로 크레딧의 신용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떼일 확률이 10,000분의 다른 것보다 근거가 줄어들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스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산업과 회사와 조직은 앞으로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플랫폼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플랫폼 체제를 갖추거나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공공은 좀 다른 영역이긴 하죠. 공공은 이미 플랫폼입니다. 도시든 공간이든 만들어지는 것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여기쯤인데 아까 디지타이즈드, 디셉티브, 디스럽티브 이게 이제 판이 바뀌기 시작하면 점점 디머티리얼라이징 물질이 없어지고 디머니타이징 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데모크래틱하게 바뀌는 전기와 수치와 텍셀러레이션의 가속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죠. 사실은 우리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본질이 이 사람들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진보하면서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한다. 그 의식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택 뮤지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뮤지엄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데이비드 하디 얘기를 보면 공유재 공간 플랫폼을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예산을 얻어내고 그걸 문체부나 이런 데 지원받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간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순환관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이 뮤지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집증적인 뮤지엄도 있지만 분열증적인 뮤지엄도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모마부터 살짝 언급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림 위주로 할게요. 아무튼 초기의 뮤지엄들을 쭉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뮤지엄들이 결국은 자본적 관점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본, 석유로 자본을 번 사람들이 특히 석유 자본가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거기서 록펠러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드메닐 컬렉션, 드메닐은 텍사스에 있는데 휴스턴에 그 석유 탐사 장비를 팔던 프랑스 사람들.
떼돈을 벌으니까 이제 그거 하고. 우리 게티 뮤지엄도 아시죠? LA에 가면 그 게티 뮤지엄도 석유 관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가 뭐 납치돼가지고 마피아한테 난리도 났었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자본 중에서 등장하는 게 명품 회사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지금 뭐 아르노 회장인가 그 LVMH 회장님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 테슬라가 밀려나면서 아무튼 프라다 파운데이션, 까르티에 뮤지엄, 푼타데나 도가나, 구찌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뮤지엄의 이제 또 한 축이 되고 있는 명품 산업하고 이전에 석유 산업에서 새롭게 또 진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에서는 이제 지역의 산업설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나오시마 같은 잘 안 되는 지역들, 섬에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장치.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냐. 그거를 남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안 오죠. 그러면 세금 걷어서 다 계속 메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민폐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만들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컨텐츠와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조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파엘라가 석유 만들어서 이 사람들 반독점 금지법 때문에 문제되다가 스탠다드 오일이 결국은 셔먼 반독점 금지법으로 쪼개져서 여러 개 회사로 나눠지죠. 놀라운 거는 여기 우리 GS 칼텍스 거기에 주주에 록펠러 3세가 있어요. 조금이지만 나눠줘서 그때 우리가 GS 칼텍스 들여오면서 이 기술이 없어서 거기다 주식 쥐고 온 거예요. 지금도 GS 칼텍스가 있고 몇 년 전에 록펠러 3세가 왔다 그래서 왜 왔냐 물어봤더니 그 지분 어떻게 됐나 주주회의 하면서 돈 챙기러 우리가 맨날 GS 칼텍스에서 기름 넣으면 그 3세도 배당을 받으면서 돈을 먹습니다. 몰랐죠? 세상은 그렇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때 나눠진 회사들이 뭐 자사하면 엑슨 모빌, 뭐 쉐보론, 뭐 칼텍스 뭐 이런 애들 다 나눠져서 쪼개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 거죠. 돈을 벌으니까 그 와이프가 와이프는 정치인인데 정치인 딸이죠. 재무 쪽에 있는 상원의원 딸인가 모르겠는데 그 딸이 이제 록펠러랑 전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변호사 부인 록펠러가 반도체 금지법 때문에 막 소송할 때 부인들하고 지금 이 세 여자가 1929년에 대공황이 오니까 예술가들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이걸 차리죠. 모마라는 미술관을 세워서 거기를 자기 집의 자리에다가 뭐 새롭게 전시를 하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나 봐요. 근데 그때 알프레드 바라는 젊은 남성을 데려다가 이제 후기 인상주의 이런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생산하고 유통 파트로 기업 모델들을 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뮤지엄 모던 아트가 지금도 장사를 좀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그때 온 사람들인데 최종 요시오 다니구치라는 사람이 새롭게 했어요. 일본 사람인데 아버지도 건축가예요. 원래 기계공학을 했는데 게이로에서 건축을 해서 이분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걸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하나 하면 이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만든 최근 건물이 원래 있던 모마의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만들어서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옛날 틀도 잘 유지한 그런 균형감 있는 그렇지만 혁신적인 안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다 옛날에 여기 설계했던 필립 존슨 같은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 해치는 걸 원치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공간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일본에 있는 스타일을 거의 이쪽으로 가져가서 새롭게 해석했는데 미국 모마 위원회에서 일본에 있는 이 사람 건물 호리지라는 이런 걸 다 들여다보고 가서 최종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어쨌든 모마 안에 공간들을 이제 재밌게 만들고 거기에 식당도 만들고 교육시설도 만들면서 이 사람이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오픈 공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력도 넘치게 하고
브로큰 오벨리스크나 여기 뭐 그 수련 그림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옆에 지금 장 루벨이 한 건물까지 이제 져서 여기 있는 물건을 팔 때 이 유닛을 평생 멤버십이나 프라이빗 멤버십 같은 것들을 모마랑 연결해서 모마 땅을 팔아가지고 뮤지엄도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개발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뮤지엄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구조를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건물인데 뾰족한 거 이렇게 뾰족에 올라가는 건데 53rd 위에서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지금 이 동네는 다 바늘 같은 건물들이 막 초고층으로 올라가서 빌리어네스 로우라고 억만장자를 뛰어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집들 한 채에 뭐 펜트하우스는 3천억 뭐 이런 건데 최소한 300억 우리도 뭐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겠지만 그게 올라가면서 만들어지고 지금 이 가로에만 한 10개 정도가 지금 초고층들이 들어서면서 뉴욕이 아주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루브르가 그래서 이거를 파리로 이제 장 루벨을 데려다가 자기네 건축가를 가지고 UAE가 돈이 많으니까 이걸 하자고 했겠죠. 아부다비에 루브르 아부다비에 이런 건물들 쭉 시퀀스를 이렇게 한열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전시물들은 다 이제 프랑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워낙 햇빛이 뜨거우니까 재밌는 점은 바닷가 옆이라 여기에 뮤지엄 아일랜드처럼 여러 뮤지엄을 만든다고 하니까 건물 안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게 한 것들이 놀랍더라고요. 중간중간 약간 오염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물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차 있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루블이 가지고 있던 옛날 이게 중동에서 가져온 거죠. 나폴레옹이 나오고 그때 뺏어온 것들인데 다시 갖다 주고 빌려주면서 돈 엄청 받아가는 거죠. 뭐 석유 때문에 있는 돈이니까 어차피 석유 사가면서 좀 판강하면 똔똔인 것 같긴 해요. 얘네는 문화로 하고 쟤네는 석유로 하고 뭐 좋은 나폴레옹 이런 그림도 전시해놓고 안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밖을 볼 수 있게 하고 밖의 경치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햇빛이 워낙 뜨거워서 레인 샤워가 내려오는 소뚜껑을 크게 덮은 거죠. 고고의 그림도 있고 인상파 그림, 뭐 또 잭슨 폴록 그림,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밖으로 나가면 밖의 공간들도 굉장히 아름답게 앉아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다녀오신 분들 뭐 계실 텐데 여기 앉아서 명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 갔었는데 그때도 여기가 깨끗하게 이제 다 치웠더라고요. 바다 미역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또 생물들이 사니까. 근데 이제 그거 다 지저분했었는데 다시 다 치웠더라고요. 요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고요. 가족들하고 한번 다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론을 살짝 띄웠는데 경찰이 바로 오더라고요. 경부대에서. 그래서 살짝 찍고 이런 몇 장만 남았어요. 바깥으로 괜찮겠지 했는데 안 되나 봐. 여기 초승달이 살짝 올라왔을 때 그때 찍은 거예요. 그래도 달이 보여서 다행이다. 그 다음 지역 뮤지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10분이니까 요 나오시마까지만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긴 한데 나오시마도 우리가 아는 재미난 뮤지엄이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가고 갔다 오면 또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직도라는 조그만 섬인데 이 주변 섬들이 다 이제는 세토네라 그래서 뭉쳐가지고 요즘 세토네 페스티벌도 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안도다다고 여기 설계할 때는